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같네요. 예. 예전에 같으면 이게 9월 달쯤에 진행했었는데 좀 빨리 다른 때보다 조금 한 달 정도 빠를 거예요. 빠를 건데 이 세법이 다른 것하고 다르게 앞에가 50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50개 하고 또 50개는 언제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50개는 안 나와요. 그랬어요. 없어요. 어, 세법 50개 정도 하시면 충분해요. 이 정도 하시면 아마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시험 문제가 16개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계산 문제가 한 2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요. 이 교재 안에가 계산 문제 다 들어있어요. 계산 문제 다 들어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 푸시려면 계산기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저 계산기 꼭 가지고 계세요. 계산기 가지고 중간중간 계산하실 때 손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계산기 꼭 활용하세요. 계산기 활용하시다 보면 이제 속달이 좀 되실 거예요. 속달이 되면 이거 풀만한데 이렇게 느껴지면 그냥 푸시면 돼요. 근데 나는 아무리 계산해도 할 때마다 틀려가지고 도저히 하면 안 된다. 계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론에 충실하시면 돼요. 이론 14개를 다 맞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다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는가 이제 요령 알려드릴게요. 요령은 간단해요. 지문을 5개 지문을 꼼꼼히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계산 문제 빼고 나면 대략 한 40문제 정도 될 거예요. 대략 40개 정도 되는데 40개에 오지선다니까 200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지문만 익혀버리시면 돼요. 이제 그 지문 익히다 보면 어려운 것도 있고 엄청 쉬운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어떤 분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 요 마지막 50선 여기는 작년보다 훨씬 쉽게 냈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문제 풀고 올해도 또 풀어요 그랬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작년보다 쉽게 느껴진다는 건 공부가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는데 뭐가 쉽냐면 작년보다 정답을 좀 더 쉬운 거에다 답을 해놨어요. 일부러. 풀다 보면 많이 풀다 보면 어려운 걸 답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중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알 수 있는 내용에다 정답을 맞춰놨기 때문에 풀기는 조금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한번 진도를 나가보죠. 이제 조금 늦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 5분 정도 지금 시간을 지금 잠깐 끌어준 거예요. 그냥 막 진도 나갔으면 1번 문제가 이미 끝나버렸을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갈 건데 양도소득세부터 첫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하고 일반소득세에서 문제가 대략 한 7개에서 8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엄청 많이 차지하는데 너무 쉬워요. 그래서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소득세에서 납세 의무자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문제 1번에 나와 있는 것은 요거는 한 문제 출제한다고 생각하고 그 5개 지문하고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이런 박스까지 한꺼번에 연결하시면 한 문제를 그냥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 맞추려면 납세 의무자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제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걸 어떻게 나왔냐면 작년에는 이 납세 의무자를 연대 납세 의무자로 연결해서 문제를 냈어요. 연대 납세 의무자. 그래서 취득세하고 조세 총론, 취득세, 양도소득세 요 세 군데를 종합을 해가지고 납세 의무자를 연대 납세 의무자 문제로 만들었어요. 그 세 군데를 하나로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득세 납세 의무자를 올해는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납세 의무자 중에서 개정된 건 소득세밖에 없어요. 올해 법이 개정된 건 소득세밖에 없어요. 그럼 소득세 납세 의무자라고 딱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 납세 의무자는 개인만을 말하는 거예요. 요것부터 생각하세요.
개인만을 말해요. 법인은 절대 여기다 해당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납세 의무자, 그럼 우리는 개인들의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들의 납세 의무자라고 생각하시고, 그 개인이 비거주자라는 개인이 있고, 이제 비거주자의 반대가 뭔가요? 거주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비거주자만 써놨죠. 거주자는 안 써놨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비거주자가 시험에 나오면, 주로 나오면 올해는 비거주자 위주로 나올 차례니까 비거주자를 먼저 1번에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셔야 돼요. 그럼 비거주자는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중간에 무엇을 팔아서, 어떤 걸 팔아서 소득이 발생이 됐든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까지 끝내셔야 돼요. 다른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비거주자는 어디에 있는, 어디서 번 소득만 세금을 내라는 이야기인가요? 국내 것만. 딱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볼 것은 뒤에서 이제 또 볼 건데, 반드시 여기서 알아놓으셔야 될 게, 그러면 이 사람은, 비거주자는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외국에서 세금을 내겠는가요? 우리나라에다 세금을 내줘야 되는가요? 우리나라. 그럼 이제 문제 나오는 것은 비거주자하고 관련된 납세지까지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같이 연결하셔야 돼요, 올해. 그래서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어야 되는데 어디다가 내야 돼요? 그럼 순서대로 하나, 둘, 세 개, 3단계를 얼른 생각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납세지는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 그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 사업장? 국내,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소득이니까 우리나라에 그 사람이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업장 소재지가,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없으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는가요? 소득. 그래서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 그래서 소득 발생 장소, 소득 발생 장소 이렇게만 하시면 돼. 또 어떤 분은 굳이 앞에다가 국내, 원천, 소득 막 그걸 다 일일이 써. 어차피 주어지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그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 그럼 여기까지 해서 비거주자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건 납세 의무자도 잡았고 납세지까지 다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문 하나하나 분석을 하실 때 이 마무리 분석을 정확히 하시면 문제 푸는데 다른 연결된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가보죠. 이 두 번째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작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제 이번은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생각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은 가족 단위로 계산하든가요? 개인 단위로 계산하든가요? 자, 그럼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요 단어만 생각을 하시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니까 개인별로 합산이 되니까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일지라도 같이 내란 이야기니까 나눠서 내란 이야기인가? 나눠서요. 그러면 누가 세금을 내요? 물어보면 각각이요. 이렇게 해요. 자, 여기 이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각각이에요. 그랬죠? 그럼 각각인데, 근데 공동 소유자 중에서 한 사람은 세금을 내고 한 사람이 세금을 안 내버렸네. 그럼 세무서에서 나머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내고 한 사람은 세금을 안 내면 세금 안 낸 사람의 그 세금을 낸 사람한테 네가 다시 내. 이렇게 말하면 되겠는가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걸 찾는 거예요. 연대 납세 의무는 부담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연대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 지문은 작년에 이미 출제했던 거예요. 출제했기 때문에 이거 가볍게 보세요.
대신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개인 단위 합산이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개인 단위로 합산할 때 여기서 합산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산해라?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치를 합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으면 무조건 1년치를 합치는 거예요. 1년 동안 벌어들인 걸 합쳐서 개인별로 각자 세금을 신고하셔야 돼요. 연대 책임은 절대 지문 안 돼요. 이제 2번까지 해결했어요. 자, 이제 3번. 요 3번 지문이 올해 법이 개정된 지문이에요. 자, 요게 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수들이 문제 낼 때는 개정됐으면 개정된 걸 정답으로 내려고 노력은 해요. 정답으로. 자, 이제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그럼 신탁재산에 기속되는 소득이다. 그러면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재산에서 소득이 지금 발생이 됐는가요? 내가 맡겨놓은 재산에서 발생이 됐는가요? 맡겨놓은 거죠. 신탁이라 했으니까. 그럼 신탁재산에 기속되는 소득은 내가 맡겨놓은 재산에서 소득이 발생이 됐을 때 이 소득은 가져간 사람이 있는가를 먼저 얼른 찾는 거예요. 자, 수익자가 챙겨간 사람이에요. 읽을 때 그대로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익을 수령해간 사람, 가져간 사람. 그럼 내가 맡겨놓은 그 재산에서 소득이 발생이 됐는데 그 소득을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가져간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자, 가져간 사람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가져가 놓고 수익자가 가져가 가지고 그 수익자가 사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자, 일단 수익자가 가져가고 수익자가 사망했으니까 누구 주머니에 지금 소득이 들어있는가요? 수익자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죠. 수익자 주머니에 소득이 들어있는데 주머니에 넣어놓고 세금 안 내고 죽어버렸네. 그 주머니에, 죽은 사람 주머니에 있는 소득을 누가 챙겨가겠는가요? 누구의 상속인? 수익자의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낼 때는 여기를 이제 오답으로 내는 거예요. 자, 여기를 오답으로 내는 거예요. 수익자가 사망을 해버리면 그 사망한 그 수익자의 상속인이 세금을 대신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낼 때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면 뭐라고 이름을 딱 붙이냐면 여기다가 상속인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쓰냐면 수탁자요 이렇게 써놔요. 자, 지금 수탁자는 자기 소득인가요? 내가 관리하는 소득인가요? 관리하는 거예요. 남의 재산을 수탁자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발생한 소득은 수탁자 자기 소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자가 가져가 놓고 수익자가 죽어버리면 그 수익자의 상속인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제 올해 법이 개정된 데가 어디가 개정됐냐면 여기가 개정됐어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지했을 때 이게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럼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통지한다. 그럼 그 소득은 누가 지금 통지한다는 얘기인가? 자, 위탁자죠. 위탁자가 이 신탁재산을 통지하니까 거기서 발생한 소득도 위탁자가 통지하니까 그때는 그 소득을 누구에게 기속된 걸로 봐라. 위탁자에게 기속된 걸로 봐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기서 문제 나오면 반드시요. 이 부분 있죠. 여기를 함정으로 파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수익자, 예전에는 수익자를 문제를 답을 냈는데 요즘은 수익자 뒤에 가로에 있는데 거기를 답으로 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4번 가보죠. 동그라미 4번은 올해 국가고시 시험에서 요 4번 지문은 세무사 시험에서도 출제됐고 공무원 시험에도 나왔고 경찰 간부 시험에도 나오고 세 군데 다 나왔어요. 그럼 계속 뭐하고 관계된 게 나왔냐면 뭐가 관계된 게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는가? 사망. 그러면 사망인데 위에 있는 사망을 낼 확률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수익자가 사망했을 때 대신 누가 세금을 내는가? 여기를 낼 확률이 엄청 커요. 그럼 납세자가 사망을 했다. 그럼 누군가가 세금 안 내고 죽어버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볼게요. 사망은 납세 의무에 소멸 사유에 자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납세 의무 소멸 사유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요? 안 들어가죠. 자, 소멸 사유에 안 들어가. 그럼 소멸 사유에 안 들어가는 것 4개를 찾아보세요. 자, 사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납세 의무 소멸 사유가 아닌 것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망. 자, 두 번째 합병. 세 번째 있어요. 그런 거. 네, 그런 거 있는데 그거를 또 내년에 풀어볼 건지 올해 그냥 익힐 건지 지금 생각 판단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한 번만 더 기회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사망, 합병 두 개 있어요. 자, 그 다음 부가 취소. 부가 취소는 소멸 사유예요. 철회가 아니에요. 철회. 부가 철회는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취소는 소멸이에요. 그래서 부가의 철회는 나중으로 연기하기 때문에 소멸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일 우리 헷갈렸던 거 앞에 결 그 있는 거였어. 결선 네 글자. 결선 처분. 요거까지는 납세의무의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자, 납세의무의 소멸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납세의무의 소멸 사유인 거 골라라. 요게 28회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지금 자꾸 제가 올려드리는 이유가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이런 지문 한 줄 한 줄 나올 때 그런 것을 힌트를 찾아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납세의무자가 사망했으면 상속인이 대신 사망자의 소득에 대해서 상속인이 대신 납세의무를 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상속인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자, 뭘 물어보냐면 그러면 사망자의 소득과 살아있는 사람의 소득을 둘이 합쳐서 계산한다 해야 된가요? 구분하여 계산한다 그런가요? 자, 언제나 시험에 나오면 자, 여기서는 요 지문을 여기를 이제 시험 문제로 합산하여 이렇게 여기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는 여기를 합산하여 이렇게 출제해놨어요. 아주 쉽게 내놨어요. 그래서 상속인의 소득과 사망자의 소득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이제 5번은 특수관계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특수관계인에게. 그리고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딱 쓰면 특수관계인 나오면은 반드시 뒤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해야 된가 제외시켜야 된가? 제외. 자, 지문 한번 봐보세요. 가로에 특수관계인 뒤에다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은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2월 과세이기 때문에 그건 빼셔야 돼. 그리고 문제에서 특수관계인이라는 이런 멘트가 딱 나오는 순간 무조건 특수관계인 나오면 좋은 일 하고 있다, 나쁜 짓 하고 있다. 나쁜 짓 하고 있으니까 그 증여를 인정해라, 부인해라. 자, 증여를 부인해라. 그럼 증여를 부인해라 이 말은 자, 증여를 부인했다는 이야기는 증여를 받아서 팔았다고 봐라, 증여한 사람이 직접 팔았다고 봐라. 증여자가. 자, 여기서는 증여를 부인해 버렸으니까 증여자가 타인에게 직접 증여한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가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증여받은 사람은 관계가 없는 거고 증여를 부인했으니까 증여받은 사람은 관계없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니까 세금은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물리는 거고 그대로 가면 돼요.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라는 거예요.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라는 거예요.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대신에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한 사람과 나쁜 짓을 같이 했으니까 증여받은 자도 무슨 책임을 지겠다? 연대 책임을 지겠어요. 연대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담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연대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지문을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어디를 함정으로 판냐면 함정을 어디를 판냐면 이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받고 15년 경과 후에 양도했을 때 이렇게 써놨어요. 15년 경과가 아니라 몇 년 안에 팔아버리며 자, 여기 연도를 이번에 세무사 시험에서는 이걸 함정으로 팠어.
그런데 작년 시험에서는 또 뭘 함정으로 판냐면 중간에 있는 수증자가 여기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 후 10년 안에 양도하더라도 수증자에게 그 소득이 실질적으로 기속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세금을 물어야 된가요? 수증자가 물어줘야 된가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이건 뭐냐면 증여를 부인한다겠지만 실제로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소득이 수증자에게 기속이 된다고 했을 때는 증여를 부인하지 않는다. 부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제로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건 바지사장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걸 자기가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작년 시험에서 냈고 올해 시험에서는 여기를 함정으로 팠어요. 그럼 계속 이걸 시험에 내요. 우리도 작년 시험에 여기를 냈어요. 이걸 단독 문제로 냈어요. 이 지문은 우리 작년 시험에서 저 5번 지문은 단독 문제로 한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5번까지 잡았으면 5번이 이제 틀렸죠. 5번이 틀렸는데 시험 답은 엄청 쉬워요. 그런데 이제 바로 밑에 있는 자 이제 이론 정리를 해보죠. 마무리 이제 안 돼 있는 거. 이 문제 위에 문제에서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놨어요. 그럼 거주자는 말이 없죠. 자, 거주자는 여기는 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든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든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물을 지는 거예요. 자, 거주자는 국내국에 모두 책임을 져요. 그럼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제 올해 시험은 여기를 낼 차례예요. 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때는 우리나라에 납세무가 있다 해야 된가? 납세무 없다 해야 된가? 있어요. 자, 있어요. 자, 납세무가 둘 다 있어요. 이렇게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는데 조심할 게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몇 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면 그래야 된가? 자, 5년. 5년이라는 이 연도를 잘 보세요.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뒀으니까 납세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았더라면 그때는 납세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낼 때는 딱 3개로 내요. 딱 3개로 나와요.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 우리나라에 3년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면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럼 5년 살았던 사람은 납세무? 있다. 10년 살았던 사람은? 있다. 그리고 올해 세무사 시험은 10년. 우리 시험에서 작년 우리 시험에서는 5년. 3년 전 우리 시험에서는 3년. 언제나 국외자산 나오면 연도만 가지고 여기만 가지고 내는 거예요. 요 지문만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몇 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만 세금 물어라. 5년 이상. 자,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2월 과세락에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나왔을 때 이게 2월 과세예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몇 년 안에 팔아버리며 10년 안에 팔면 그럼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나오면 증여를 인정해라, 증여를 부인해라. 지금 배우자, 집에 있는 배우자 부인하고 아예 그냥 인정 안 해버리는가? 인정하고 살아야 된가요? 인정하고. 무조건 배우자는 인정하고 자녀도 인정하고 부모도 인정하고 특수관계인은 부인하고 이런 식으로 증여를 인정하고. 그럼 증여를 인정했다는 이야기는 누가 누구에게 물건을 팔았다는 이야기인가? 인정했으니까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수증자가 양도했으니까 납세문자는 누구란 이야기인가? 수증자는 증여한 사람이다. 증여받은 자다. 증여받은. 그럼 이제 여기서 납세문은 증여받은 배우자 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증여받은 배우자를 수증자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그러면 이제 증여자는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증여자에게는 연대 책임을 부담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끝.
자, 이제 납세 의무자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완전히 끝났네요. 소득세 납세 의무자에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가 돼서 여기서 한 문제 나오면 맞춰내셔야 돼,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1번이 끝나는 거지. 지문만 딱 읽고, 나 다 풀었네? 그럼 나중에 또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시라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나올 수 있는 지문을 모든 걸 다 잡아냈어요, 이제. 자, 그럼 이제 문제 2번 가보죠. 2번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2번은 34회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요게. 자, 이제 여기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걸 골라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뭘 생각하냐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은 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 해야 된가? 열거 안 돼 있는 것도 해야 된가? 되어 있는 것만. 열거된 것만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꼭 봐야 될 게 이거예요. 국내 자산인지 국외 자산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외국의 국외 자산이라면 등기 여부는 절대 고려하면 안 돼. 외국에 있는 물건이었을 때는 등기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모두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이었을 때는 부동산 임차권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이면 반드시 뭐 된 것만. 자, 그럼 등기되지 않았으니까 너는 탈락이에요.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등기가 돼야 돼. 그런데 여기를 바꿔치기 해서 외국에 있는 자산이었을 때는 꼭 등기된 것만 물린다? 안 된 것도 물린다? 안 된 것도 물릴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주택을 개발하여 양도하는, 이제 여기 지문에서는 이제 요 지문을 잘 볼 때 뒤에요. 업자를 잘 보세요. 업자예요. 업자. 업자들은 어쩌다 하는 사람인가요? 계속 하는 사람인가요? 계속. 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성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소득은 무슨 소득으로 과세하고? 종합소득. 자, 업자들이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지로 개발하여 양도했을 때는 업자들이었을 때는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무엇의 과세 대상을 물어봤는가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대상이니까 니은 너도 틀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은을 맞다가면 여기 개수 문제를 못 찾아내요. 니은 되면 그래서 못 찾아내요. 그래서 업자가 나오거나 무슨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자 이렇게 나오며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양도소득세로 물려라, 종합소득세로 물려라.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디귿번.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지상권과 전세권은 양도 대상에 열거돼 있다, 안 돼 있다? 열거되어 있죠. 열거됐는데 앞에가 등기된 지상권, 등기된 전세권이라고 돼 있다. 그런 말 없이 지상권, 전세권이라고 돼 있다. 그런 말 없어요. 왜 없냐면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요. 등기가 안 돼 있을지라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돼. 이걸 민법 배우면서 민법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민법에서 지상권과 전세권은 물권으로 해석했던가요? 채권으로 해석하던가요? 물권으로 해석하니까 물권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고? 등기해야 돼. 그 민법은 권리관계를 따지니까 등기를 해야 되지만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등기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묻지 않아요. 그다음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것을 총 4가지를 찾을 건데, 자, 4가지를 지금부터 이제 찾아봐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4가지. 첫 번째, 분양권, 아파트 당첨권. 자, 그럼 분양권. 또, 두 번째, 토지 상환 채권. 자, 두 번째, 토지 상환 채권. 또 하나가 주택 똑같이 그냥 읽으면 돼요. 주택 상환 채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하나.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계약금요.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속해요. 그럼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열거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열거돼 있죠. 열거돼 있으니까 이것도 양도소득세 대상이네요. 그 다음 이제 올해 시험 볼 때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도 이것도 양도 대상이다, 양도 대상이 아니다? 양도? 자, 이 부분이 올해 시험 볼 때 키가 될 거예요. 이게 2년 전에 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딱 저게 3년 차 되는 해예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비읍번은 작년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영어권 나왔네요. 영어권. 영어권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두 갈래길로 생각하세요. 영어권이 나오면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니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과 뭐하며? 함께 가며.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과 영어권이 함께 움직이면 무슨 소득으로 가고? 양도소득으로 가고. 만약에 이 영어권을 단독으로, 영어권만 단독으로 이전했을 때는 그때는 무슨 소득으로 바뀌는 거고? 기타 소득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영어권 이렇게 두 개만 딱 나누시면 돼요. 이제 이축권으로 가보죠. 이축권은 작년에 이제 정답으로 유도됐던 지문이 이건데 올해 이축권에 대해서는 다른 자격 시험에서 우리 그 공인회계사 시험하고 공무원 학생들 시험하고 해서 두 군데에서 저 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이 지문이. 이축권은 이 지문이 나왔을 때는 뭘 보냐면 다른 거 다 보면 안 돼요. 이런 거 함께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축권이 나오면 별도로 평가요. 감정평가하여 따로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요 지문을 잘 보세요. 이축권을 별도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이축권을 별도로 신고하면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하면 여기는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축권을 별도로 평가해가지고 신고하면 이건 기타 소득이에요. 토지상환채권과 앞에 했죠.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은 뭘로 봐서 양도세를 물어야 된가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니까 양도대상. 그 다음 이제 지하수 개발권. 지하수 개발권은 양도 대상에 열거돼 있다, 안 돼 있다? 들어본 적 있는가요? 지하수 개발권. 책을 엄청 많이 봤어요. 엄청 많이 봤네요. 지하수 개발권 들어본 적 있는가요? 없잖아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지하수 개발권은 양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소득이에요?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괜히 궁금했다가 대상이라고 착각해 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안 배웠던 것은 가차없이 제껴버리라냐. 안 배운 거. 지하수 개발권은 양도 대상 아니에요. 이건 양도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자, 이 부분 조심하세요. 이제 시험에 출제됐을 때 핵심 키로 지금 작용할 수 있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지상권 나왔네요. 지상권은 앞에서 우리 지상권은 양도 대상이다, 양도 대상은 아니다. 양도 대상이죠. 지상권은 양도 대상인데 지상권을 양도했어. 그러면 지상권을 양도했으니까 양도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앞에 공익사업이란 말이 붙었네.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양도했을 때는 그때는 무슨 소득으로 바뀐다? 그래도 양도소득입니다. 아니요, 제가 애울 때는요 공익사업이 나오면 무조건 기타소득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대여할 때 이야기고요. 대여할 때 지상권을 대여했을 때는 원칙은 사업소득이지만 대여는 사업소득이지만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대여했을 때는 기타소득이에요. 그런데
지상권을 양도했을 때는 공익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어도 무슨 소득으로 간다? 양도소득입니다. 자, 요 짐은 엄청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이런 질문 잘 안 냈거든요. 근데 요즘은 문제 낼 게 없으니까 교수들이 저렇게 머리를 많이 써요. 앞에다 공익사업이랑 앞에다 딱 붙여놓고 공익사업을 붙여놓고 뒤에 가서는 양도라고 써놔버린 거예요. 만약에 지상권을 대여했을 때 여기를 질문을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대여했을 때는 그때는 무슨 소득으로 가고 그때는 기타 소득으로 공익사업하고 대여 나오면 기타. 자 이제 주권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그럼 주권 상장법인이 아닌 법이니까 이거 이름을 뭐라 붙이면 된가요? 비상장법인. 비상장법이네요. 그럼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거래가 안 된다고 보니까 증권거래세를 물리지 못하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상장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상장법인은 우리 주식시장에 공개되어 있는 주식을 거래했을 때는 일단 거래하면 무슨 세를 물리니까 증권거래세를 물리니까 양도소득세를 물리지는 않겠죠. 그런데 단 누구만 예외적으로 양도세를 물리냐면 대주주. 자,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주주만 과세하겠습니다. 그럼 대주주가 아닌 다른 주주. 그럼 대주주 반대는 뭔 주주인가요? 그냥 소주주 그런가요? 뭐 개미주주? 아니에요. 소액주주예요. 그냥 소자만 들어가면 돼요. 대주주만 과세하고 대주주가 아니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됐어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여기서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그다음에 상장법인일지라도 예외적으로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고 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장외 거래, 장외 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것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습니다. 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가 생각 조금만 하면 돼요. 장외 거래는 주식시장에서 거래하지 않았으니까 증권거래세가 고려됐겠다 안 됐겠다? 안 됐겠죠. 안 됐으니까 당연히 양도세를 물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개수는 총 8개예요. 그런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문 하나하나에서 숨어져 있는 것들을 다 지금 찾아내셔야 돼. 숨어져 있는 거. 자, 그럼 이걸 찾았으면 이제 보충적으로 봐야 될 게 바로 밑에 이론에가 다시 들어있어. 자,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았네요. 등기되지 않는 국내 소재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결했죠? 그 다음 업자. 자, 업자가 나오면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업자가 나오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양도 대상이 아니라 무슨 소득세를 물어야 되고? 종합소득세로 가야죠. 그 다음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양도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이제 주의할 게 나왔네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도 양도 대상이다 대상은 아니다? 대상이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영업권은 앞에 지문을 잘 봐야 돼요. 토지, 건물, 양도세 대상이 되는 물건과 함께 움직였네.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과 같이 움직이니까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돼. 자, 이 주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했네요. 이 주권을 따로 평가해서 신고하면 그때는 무슨 소득으로 바뀌는 거고? 기타 소득으로 가겠습니다. 지하수 개발권. 우리 지하수 개발권은 양도 대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제 주의할 게 났네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양도했어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양도했으니까 무슨 소득으로 가고? 양도소득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대여했을 때는 이때는 무슨 소득으로 바뀌는 거고? 이때는 기타 소득으로 바뀌겠습니다. 이건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권 상장법인이 아닌 법이니까 비상장법인이죠.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위에 있는 것 중에 중요하게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건 밑에다 다시 달아놨으니까요. 꼭 참고로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3번 문제로 가보죠. 이제 3번은 이번 연도에 이제 시험에 나올 차례가 3번이에요. 자, 그럼 이번 연도에는 1번하고 3번은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고 공부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2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시험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쭉 훑어만 보시고, 이제 3번은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3번은 양도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그럼 양도라는 단어를 물어보면,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를 물어보면 사실상 이전하고 내 물건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을 실제로 넘겨주고 상대방한테 내가 대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대가관계가 유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은 이걸 양도라고 그래. 그럼 양도는 앞에 이제 사실상이라는 단어를 붙였네요. 사실상 이전하고 그랬으니까 양도라는 건 등기, 등록이 전제 조건이다. 전제 조건은 아니다.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양도라 했으니까 사실상 이전이라 했지 등기 등록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가보죠. 양도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여기는 이전하고 유상이니까 자녀에게 소유권을 무상으로 그랬네요. 무상으로 그러면 이건 양도가 아니에요. 무상은 양도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자, 2번 니은번 지문은 작년하고 올해 세무사에서 연속 2번 시험에 출제했던 지문이고 작년 우리 시험에서 이 내용을 비과세로 냈던 지문이네요. 올해는 양도에서 아마 양도 쪽으로 돌려서 낼 거예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그럼 파산재단이라는 건 법원에 파산재단에서 파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매각 처분하면, 매각 처분하면은 누군가에게 넘기고 대가 받고 넘긴다? 대가 안 받고 넘긴다? 대가 받고. 대가 받고. 그러면 이 처분 자체는 양도로 본다? 양도로 안 본다? 그렇죠. 양도로 보는 거예요. 자, 양도로 보는 거예요. 이 처분 자체는 양도로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죠. 그 재산을 매각해서 매각 처분해서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이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그렇죠. 이 소득은 비과세예요. 자, 이제 작년 시험은 어디를 냈냐면 여기를 작년 시험에서 출제했어요. 이쪽을 냈으면 이번에는 여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법원이 처분했을 때 매각 처분하는 자체는 양도로 보겠습니다. 양도로 보고 거기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세 번째. 재산 분할 나왔네요. 재산 분할만 딱 보는 거예요. 재산 분할은 뒤에 거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재산 분할은 양도다, 양도는 아니다. 양도는 아니다. 자, 양도 아니네요. 그럼 이제 재산 분할하고 관계되는 건 양도가 아니니까 내가 재산 분할로 받은 그 물건은 언제 취득한 걸로 봐야 맞는가요? 자, 이 재산 분할에 대한 취득의 시기를 조심하세요. 취득의 시기. 무조건 암기했다 틀리시면 안 돼요. 양도소득세에서 재산 분할은 지금 재산 분할 가져오는 시점, 내가 가져올 때 내 거다, 처음부터 내 거다. 알았네. 처음부터 내 것이니까 취득의 시기는 언제를 취득 날짜로 잡아라. 당초 취득일, 최초 취득일. 그래서 당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최초.
그 물건을 취득했을 때 이날을 취득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거는 양도소득세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취득세에서는 재산 분할로 취득을 하면 취득세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 뒤에 길게 말하지 말고 짧게 끊으세요. 과세한다. 취득세는 과세한다. 왜냐하면 재산 분할은 한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을 나중에 분할하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등기할 때는 무슨 세를 물어야 되니까? 취득세 물어야 돼. 이전 등기는 취득세를 물어야 되니까 재산 분할로 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등기분에 대해서만 특례세율로 과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분만 취득세를 물리니까 전체 표준세율에서 무슨 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해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물리는데 그때 취득세 취득의 시기는 언제를 취득 날짜로 잡아라. 당초가 아니라 등기한 날. 왜? 등기분만 취득세를 물리니까.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를 이걸 무조건 한 군데만 암겨놓고 풀면 운 좋으면 맞고 운 나쁘면 틀리는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운 좋게 그냥 맞는 거예요. 근데 취득세 나오면 그냥 바로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재산분할이 나왔을 때는 양도소득세에서는 재산분할은 내가 내 것을 단순히 가져오니까 처음부터 내 것이었다. 근데 취득세에서는 재산분할로 받더라도 옛날에 등기된 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내 앞으로 다시 등기해야 된가? 다시 등기하니까 등기한 날을 취득일로 봐가지고 등기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물린다. 반드시 개념을 딱 잡아놓으셔야 돼요. 그다음 니을번은 이제 함정이에요. 자, 니을번 함정이에요. 공매나 경매는 요것만 이제 따로 봐요. 공매나 경매는 너는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발음을 길게 하지 마세요. 짧게 하세요. 야, 공매나 경매는, 자, 위를 잘 봐요. 공매나 경매는 넘겨주고 대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자, 그러면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다. 그러니까 무조건 답을 애올라가지 마시고 개념을 딱 잡으세요. 공매나 경매는 양도예요. 양도인데, 그런데 이제 함정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내 물건을 다시 취득하며 공매나 경매로 내가 내 물건을 다시 재취득했을 때는 그때는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자, 뒤에 가서 양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만 물어. 그 자산을 공매나 경매로 이전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나오면 양도라고 잡아라, 양도가 아닌 걸로 잡아라. 양도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 공매나 경매로 물건이 매각된 걸 본인이 내가 내 것을 다시 재취득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양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기까지 끊어서 나올 때가 있고 끝에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자기가 재취득했어요. 그럼 그때는 양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미음번은 여기서는 두 개 단어를 보세요. 소송에 의해서 환원됐을 때. 자, 환원이란 이야기는 물건을 팔았다가 내가 물건을 팔았다가 환원했으니까 팔았다는 이야기인가 다시 가져왔다는 이야기인가? 다시 가져왔으니까 팔았다 안 팔았다? 자, 안 팔았어요. 자, 안 팔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조심할 것은 그러면 이 물건의 취득의 시기가 언제예요? 요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소유권에 내가 물건을 팔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 물건을 이렇게 팔았어. 그런데 이 물건을 팔았는데 이 팔았던 사실이 원인 무효 판결을 받아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 버렸네. 그러면 내가 팔았다가 다시 찾아온 물건의 취득의 시기는 무효 판결을 받은 날이 되는가요? 당초 취득일이 되는가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최초 취득할 때 당초 취득한 날 이날을 취득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비읍으로 가보죠. 비읍에서는 다른 지문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딱 한 가지만 보세요. 위자료. 위자료라는 단어만 나오면 우리 위자료라는 단어만 나오면 뭘로 해석하라 그랬는가요? 매매관계로 해석하세요. 위자료 나오면 매매관계로 해석해서 너는 양도예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다른 지문 보면 안 돼요. 무조건 시험 문제에서 위자료라는 말 나오면은 무조건 매매라고. 그런데 위자료라는 말이 안 나왔다. 위자료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대물변제가 나왔다. 그러면 대물변제에
대물 변제의 사례가 대부분이 사례가 위자료예요. 대물 변제하고 관련된 모든 사례가 거의 90% 이상이 위자료예요. 그래서 민법에서 대물 변제는 유상거래로 받는가요? 무상거래로 보는가요? 유상거래니까 뭘로 본다? 양도. 그래서 대물 변제라고 나오든 위자료라고 나오든 무조건 양도로 그냥 처리하시면 돼요. 자, 환지 처분으로 지목과 지번이 변경이 됐어요. 환지를 하면서 단순히 환지하면서 땅의 이름과 번지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양도다, 양도는 아니다. 양도 아니에요. 양도는 아니에요. 보류지로 충당했어요. 보류지는 이제 보류지는 땅 주인이 가져가는 땅인가요? 아니면 사업한 사람에게 주는 땅인가요? 사업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 보류지하고 관계된 것은 작년에 취득세에서 시험에 출제했어요. 취득세에서. 환지를 받을 때는 그 조합원이 취득세를 내는 거고, 채비지나 보류지를 받았을 때는 누가 취득세를 내야 되냐면 사업 시행자. 그럼 여기도 보류지로 충당했다는 이야기는 땅 주인이 이 땅을 사업 시행자에게 넘긴 땅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특별히 정부가 환지 작업을 빨리 끝내려고 보류지로 충당하는 것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양도가 아닌 걸로 잡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대물변제예요. 보류지로 충당하는 건 원칙은 대물변제이기 때문에 원칙은 양도소득세를 물으셔야 돼. 그런데 이 양도세를 물리면 땅 주인들이 환지 작업하는 걸 방해하고 환지 작업을 빨리 못하게 방해할 수 있으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보류지로 충당하는 건 특별히 정부가 양도가 아닌 걸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나오면 출제위원들은 반드시 이 지문은 출제하게 돼 있어요. 환지를 하면서 지목과 지번이 변경이 되거나 보류지로 충당하는 것은 요거는 양도가 아니에요. 양도인가 아닌가를 찾아라. 그러면 요 지문은 반드시 넣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이 넣는 건 어떤 게 또 넣냐면, 네, 여기 양도담보. 양도담보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양도담보까지만, 여기까지만 먼저 봐볼게요. 양도담보로 넘기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 양도 아니에요. 양도담보 자체는 양도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양도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잡아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나오면 양도담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여기를 보셔야 돼요. 자, 변제 충당이라는 요 단어를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변제에 충당이 됐어요. 이 말은 내가 담보로 잡혀놓은 물건의 소유권이 그대로 내 물건으로 남아있는가? 이미 넘어가 버렸는가? 넘어가 버렸죠. 변제 충당이 됐어요. 이 말은 이미 소유권이 이전이 돼버렸어요. 이 말이에요. 자,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이 담보로 잡혀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물건을 상대방에 돈 받고 팔아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양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담보 목적으로 토지를 이전했어요. 이 말이 나오면 담보 목적으로 내 땅을 이전했어요. 그러면 그건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양도 아니에요. 그래서 담보로 잡힌 토지가 채무변제 충당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양도. 그래서 요 변제 충당이라는 요 지문만 확인하시면 돼. 그다음 이제 지읒번 가보죠. 지읒번에서는 지분 변경 없이, 그 다음에 단순히 재분할, 이렇게 요 지문을 찾으세요. 지분 변경 없다는 말이 요 말이 단순이란 뜻이에요. 지분 변경 없이 이 말이 단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분 변경이 없다는 이야기는 남의 지분을 내가 가져온다는 이야기인가, 내 것만 나누겠다는 이야기인가? 내 것만 나누겠다는 얘기. 내가 내 것만 단순히 나눈다는 얘기야. 내가 내 것만 단순히 나누기 때문에 이거는 양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분 변경 없이 이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너는 양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양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이외, 여기는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이외. 그럼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니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니었을 때는 정부가 시비 거는가요? 시비 안 거는가요? 시비 안 걸어요. 그러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이외의 부담부 증여 시 채무를 인수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채무를 인수했으니까 이 인수한 사실을 정부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런가요? 알았어요? 그런가요? 알았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그냥 유상 이전에 양도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만약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채무를 인수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바로 양도다. 확인해서 양도다. 확인해서. 언제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는 확인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세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에는 확인이 들어가는 거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니었을 때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이네요. 이제 신탁의 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신탁의 해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탁의 해지라는 것은 내가 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맡겨놨다가 다시 내 앞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 이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는 걸 내 앞으로 등기를 바꿨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넘긴 거예요. 그런데 이 신탁 해지라는 이야기는 남에게 맡겨놨다가 지금 내 앞으로 이제 맡긴 걸 그냥 여기서 멈추고 내 앞으로 돌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요. 자,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내 앞으로 이전 등기했으니까 내 것을 내가 가져왔다, 남의 걸 내가 가져왔다. 그렇죠. 본인 재산을 본인 앞으로 등기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양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내 것을 내 앞으로 등기했으니까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내 앞으로 돌렸다. 법원, 국가. 법원 국가라고 생각하세요. 국가가 확정해 주니까 국가가 인정해 줘서 내 것이라는 걸 확인받아서 내 앞으로 등기했으니까 이건 양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양도에 해당하는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총 여기는 답은 4개예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답이 중요한 게 정답을 막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지문 하나하나 숨어져 있는 걸 다 지금 분석을 이렇게 하셔야 돼. 그다음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보죠.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 근데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매각 처분했네. 이 처분 자체는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양도다. 공매나 경매는 원칙은 양도지만 자기가 공매나 경매로 그 나온 물건을 다시 재취득했으니까 양도가 아니다. 이제 환지를 하면서 지목과 지번이 변경이 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 양도 담보는 원칙은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단 채무 변제 충당이 되면 그때는 양도로 본다. 변제 충당이 되면 그때 가서 양도로 보겠습니다. 이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이외. 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니었을 때 상대방의 채무를 인수했을 때는 인수한 부분은 양도. 재산 분할이 나오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재산 분할이 나오면 양도다, 양도는 아니다. 양도는 아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가 아니지만 재산 분할은 취득세는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한다. 자, 현물 출자 났네요. 현물 출자. 그럼 토지를 법인에 현물로 출자했다는 이야기는 내 땅을 법인에다 넘겨주고 법인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현물 출자라는 것은 땅을 법인에게 주고 주식으로 대가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땅을 넘겨주고 대가를 받은 걸로 본다? 안 받은 걸로 본다? 받은 걸로 보죠. 그래서 주고받았으니까 당연히 현물 출자도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양도다. 현물 출자도 양도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막
세 개 했는데 1시간 지났네요. 이렇게 마무리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 50개를 해놓은 이유가 예전에는 100개를 했을 때 이걸 나눠서 해드렸어요. 중간중간 한 문제 하나를 2개씩 나눠가지고 두 문제를 이제 한 문제를 2개씩 쪼개가지고 100개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훨씬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하나에다가 압축을 시켜버리면 그 내용만 집중 공략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1번하고 3번은 공략을 잘 하셔야 돼요. 1번하고 3번은 공략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작년에 이제 시험에 단독으로 나왔던 문제예요. 4번은. 그래서 4번이 양도 시기가 작년에 단독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올해는 지문 한 줄, 두 줄 이렇게만 나오는 거지 단독 문제가 나오기는 힘들어요. 4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4번부터는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진행을 하죠.